1부의 마지막 6장입니다. 제목은 구두장이네요. 구두장이. 안녕하십니까. 드파로즈 씨가 구두를 만들어라 낮게 숙인 백발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머리가 잠시 올라왔고 마치 멀리 떨어진 듯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인사에 답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열심히 일하시네요. 보아하니. 기나긴 침묵 뒤에 다시 머리가 올라왔고 목소리가 대답했다. 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쌍의 퀭한 눈이 질문자를 바라보았고 이내 머리가 아래로 내려갔다. 희미한 목소리가 애처롭고 끔찍했다. 감금 생활이나 혹독한 운명도 분명 원인이 되기는 했겠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허약함에서 비롯된 희미함이 아니었다. 비통하고 특이하게도 그것은 외로이 지내며 쓰지 않아 비롯된 희미함이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던 어떤 소리의 마지막 가냘픈 메아리 같았다. 인간의 목소리다운 생기나 울림을 완전히 잃어버린 탓에 마치 한때 아름다웠던 빛깔이 초라하고 희미한 얼룩으로 바래버린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너무나 가라앉고 억눌려 있어 흡사 지하에서 나는 목소리 같았다. 절망적으로 파괴된 인간을 너무나 생생히 드러내고 있어 굶주린 여행자가 황야에서 쓸쓸히 헤매다 지쳐 쓰러져 죽을 때 이런 목소리로 고향과 친구들을 떠올릴 것 같았다. 조용한 작업 속에 몇 분이 흘렀다. 퀭한 두 눈이 다시 위를 쳐다봤다. 어떤 흥미나 궁금함 때문이 아니라 앞서 그 눈이 보았던 유일한 방문객이 서 있던 자리가 아직 비워지지 않았다는 둔한 기계적 자각 때문이었다. 괜찮으시다면 드파르주가 구두장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말했다. 이곳에 조금만 더 햇빛을 들였으면 싶은데 조금 더 들여도 견디실 수 있겠어요? 구두장이가 작업을 멈추었다. 멍하니 귀 기울이는 표정으로 한쪽 바닥을 내려다보고 비슷한 식으로 다른 쪽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이어 말하는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뭐라고 하셨소? 햇빛을 조금 더 들여도 견디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견뎌야겠죠. 더 들이신다면. 갈로 속에 두 번째 단어에 아주 희미한 강세가 묻어났다. 일려지던 문짝이 조금 더 열리고 잠시 그 각도로 고정되었다. 햇살이 폭넓게 다락방에 쏟아지면서 덜 만든 구두 한 짝을 무릎에 얹은 채 작업을 멈춘 구두장의 모습이 드러났다. 흔한 연장 몇 점과 잡다한 가죽 조각들이 그의 발치와 작업대에 놓여 있었다. 하얀 수음은 들쭉날쭉 잘렸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았고 얼굴은 몹시 야위였으며 두 눈은 극도로 빛났다. 서로 두 눈이 실제로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얼굴이 앙상하게 야윈 탓에 아직 짙은 눈썹과 때이르게 하얗게 센 머리카락 아래에서 크게 보였을 터였다. 하지만 본래부터 눈이 컸던지라 지금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크게 보였다. 누런 늑마 같은 셔츠가 목 근처에서 벌어져 있어 수척하고 여인 몸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와 낡은 캔버스 천 작업복과 헐겁게 늘어진 긴 양말과 초라한 누더기 같은 옷까지 전부가 오랫동안 햇빛과 공기를 직접 쐬지 못한 탓에 하나같이 누런 양피지처럼 칙칙하게 색이 바래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구분하기도 힘들었다. 그가 두 눈과 햇빛 사이를 손으로 가리자 손의 뼈조차 투명하게 보였다. 그런 식으로 그는 변함없이 멍한 시선으로 작업을 멈춘 채 앉아 있었다. 눈앞의 사람을 쳐다볼 때면 언제나 처음에는 이쪽을 다음에는 저쪽을 내려다보았는데 마치 장수와 소리를 연관짓는 습성을 잃어버린 듯 했다. 말을 할 때면 언제나 이런 식으로 헤맸고 그러다가 말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오늘 그 구두 한 켤레를 다 끝내시려고요? 드파르주가 로리 씨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하며 물었다. 뭐라고 하셨소? 오늘 그 구두 한 켤레를 다 끝내실 생각이냐고요? 그럴 생각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아마도 그렇겠죠. 모르겠소. 하지만 그 질문 때문에 그는 다시 작업을 떠올리고 일감 위로 몸을 숙였다. 로리 씨가 그의 딸을 문가에 남겨두고 조용히 앞으로 다가갔다. 그가 1, 2분가량 드파르주 곁에 서 있을 때 구두장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또 다른 인물을 보고 놀란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상대를 쳐다볼 때 한쪽 손의 떨리는 손가락이 입술 근처를 맴돌았고 관로 그의 입술과 손톱은 똑같이 창백한 낯빛이었다. 이어 손을 내리고 일감을 잡더니 다시 한번 구두 위로 몸을 숙였다. 시선과 동작은 일순간에 이루어졌다. 저기 손님이 계십니다. 드파르주가 말했다. 뭐라고 하셨소? 여기 손님이 계시다고요. 구두장이가 앞서 그러했던 고개를 들었지만 일감에서 손을 거두진 않았다. 어서요. 드파르주가 말했다. 여기 신사부는 잘 만든 구두를 보면 바로 알아보신답니다. 지금 만들고 계신 구두를 보여드리세요.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로리 씨가 구두를 손에 들었다. 이 신사분에게 어떤 구두인지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려드리세요. 평소보다 오랜 침묵이 이어진 뒤 구두장이가 대답했다. 뭐라고 물으셨는지 잊어버렸소. 뭐라고 하셨소? 제 말은 이 신사분한테 구두가 어떤 종류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고요. 숙녀하여 젊은 숙녀를 위한 보행용 구두.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만들었어. 직접 스타일을 보지는 못해서만 구두본을 수중에 갖고 있었어. 그는 희미하게 스치는 자부심 속에 구두를 받아보았다. 만든 사람 이름은요? 드파르주가 물었다. 이제 그는 들고 있을 일감이 없었기 때문에 오른쪽 손가락 마디를 왼쪽 손바닥에 대었다가 다음에는 왼쪽 손가락 마디를 오른쪽 손바닥에 대었다가 다음에는 한 손으로 턱수염을 썰었다가 이런 식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동작을 바꾸었다. 그는 말을 하고 나면 번번이 넋을 놓아버려 그를 다시 일깨우는 일은 마치 몹시 쇠약한 사람을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거나 빠르게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어떤 사실을 알아내고자 그의 정신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과 같았다. 내 이름을 물어보셨소? 그럼요, 맞습니다. 북탑 빼고요. 그게 다입니까? 북탑 빼고요. 한숨도 그렇다고 신음도 아닌 노곤한 소리를 내뱉은 뒤 그는 작업을 위해 몸을 숙였고 얼마 뒤 다시 침묵이 깨어졌다. 직업이 구두장이 아닌가요? 로리 씨가 그를 흔들림 없이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퀭한 두 눈이 이 질문을 넘겨받으라는 듯 드파르주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쪽에서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자 두 눈은 바닥을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질문지를 향했다. 직업이 구두장이가 아니냐고요? 예, 원래 직업은 구두장이가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을 여기에서 배웠어. 스스로 익혔죠. 허락해달라고. 그는 몇 분 동안이나 넋을 놓았고 그러는 내내 규칙적으로 손동작을 바꾸었다. 이었고 떠돌던 눈이 서서히 상대의 얼굴로 되돌아갔다. 눈길이 상대에게 닿는 순간 그는 흠칫 놀라더니 마치 잠을 자다 그 순간 깨어나 지난밤의 화제로 되돌아간 사람처럼 이야기를 계속했다. 허락해달라고 했죠. 스스로 익히겠다고. 한참 뒤에 어렵사리 허락이 났고 그때 이후로 계속 구두를 만들었어. 그가 자신에게서 가져간 구두를 돌려받으려고 손을 내밀자 로리 씨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네트 씨, 제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까? 구두가 바닥에 툭 떨어졌고 남자는 질문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앉아있었다. 마네트 씨, 로리 씨가 드파르주의 팔에 손을 얹었다. 이 사람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지난날의 은행원이, 지난날의 일이, 지난날의 하인이, 지난날의 시간이 전혀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네트 씨. 10수년간 갇혀 지낸 포로가 로리 씨와 드파르주를 번갈아 뚫어지게 쳐다보며 앉아있을 때 그의 이마 한가운데서 오래전에 지워졌던 강렬한 지성의 흔적이 그를 뒤덮은 시커먼 안개를 헤치며 차츰차츰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다시 안개에 뒤덮여 점점 희미해지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그 표정이 마네트 양의 젊고 아름다운 얼굴에 어찌나 똑같이 대뿔이 되었는지 모른다. 어느덧 그녀는 그가 보이는 곳까지 벽을 따라 기어와 지금은 그곳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를 멀리하거나 시야에서 가리려는 의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저 두려운 동정심 때문에 두 손을 들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의 유령 같은 얼굴을 자신의 따뜻하고 젊은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보듬어 다시 삶과 희망을 안겨주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떨리는 두 손을 그를 향해 뻗고 있었다. 이 표정이 그녀의 젊고 아름다운 얼굴에 비록 더 강렬하긴 해도 어찌나 똑같이 되풀이 되었던지 마치 움직이는 빛처럼 그에게서 그녀에게로 옮겨간 듯 보였다. 그의 표정에는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을 점점 더 무심하게 바라보았고 두 눈은 예전처럼 우울하고 멍하니 바닥을 향했다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침내 길고 깊은 한숨과 함께 그는 구두를 집어들고 작업을 계속했다. 이분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선생님? 드파르주가 나직하게 물었다. 예, 잠시나마. 처음에는 완전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수만 한순간 내가 한때 너무나 잘 알았던 얼굴을 틀림없이 보았어. 쉿, 뒤로 물러납시다. 쉿. 어느새 그녀가 다락방의 벽에서 그가 앉은 작업대 바로 근처까지 다가와 있었다. 손만 뻗으면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데도 일감위로 몸을 숙인 그가 상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에는 무언가 참혹한 면이 있었다. 어떤 말을 내뱉지도 어떤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유령처럼 그의 곁에 서 있었고 그는 일감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 이윽고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연장을 재화용 칼로 바꿔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칼은 그녀가 서 있는 쪽이 아니라 반대쪽에 놓여 있었다. 그가 칼을 집어 다시 일감위로 몸을 숙이던 찰나 그녀의 치맛자락이 눈에 띄었다. 그가 눈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지켜보던 두 사람이 앞으로 뛰어나왔지만 그녀는 그대로 있으라고 손짓했다. 그들과 달리 그녀는 그가 자신을 칼로 찌를 거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그가 두려운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고 잠시 뒤 그의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차츰차츰 힘겹게 숨을 내쉬는 중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뭐지? 얼굴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가운데 그녀는 양손을 입술에 떼었다가 그에게 입맞춤을 보냈다. 이어 가슴께에서 양손을 움켜잡았다. 마치 피폐해진 그의 머리를 자신의 품에 안기라도 하듯. 간수의 딸은 아닌 듯한데?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예, 누구시오? 자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자신이 없어 그녀는 작업대로 다가가 그의 곁에 앉았다. 그가 움찔했지만 그녀는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기묘한 전율이 그를 강타에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이 확연히 보였다. 그는 가만히 칼을 내려놓고 그녀를 응시하며 앉아있었다. 모른다 자기 딸이냐. 그녀는 길고 곱슬곱슬한 금발을 대충 쓸어넘겨 목덜미 뒤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가 조금씩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딴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구두 만드는 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그녀가 그의 팔을 놓고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정말로 손이 거기에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듯 두세 차례 미심쩍게 쳐다본 뒤 일감을 내려놓고 목 주변으로 손을 올려 접힌 능마 조각이 달린 시커멓게 변색된 끈을 끌었다. 그가 이것을 무릎에 놓고 조심스레 펼치자 머리카락이 나왔다. 기껏해야 한두 가닥 정도의 금빛 머리카락이었다. 흘러간 시절 그가 손가락에 감고 다녔던 머리카락이었다. 이거는 당시에는 가족이나 연인의 머리카락을 반지에 넣어 끼고 다니곤 했답니다. 그가 다시 그녀의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똑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게 언제였지? 그게 어땠었지? 그의 이마에 집중한 표정이 되살아났을 때 그는 이 표정이 그녀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햇빛 속에 돌려 세우고 바라보았다. 그날 밤 내가 불려나갈 때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지. 그녀는 내가 가는 걸 두려워했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북탑에 끌려왔을 때 그들이 내 소매에서 이것을 발견했지. 그걸 내게 주겠소? 그것이 있다 한들 육신이 달아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거요. 정신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내가 한 말이었지. 아주 똑똑히 기억나.
그는 이 말을 내뱉기 전에 몇 번이나 적당한 표현을 찾으려 입술을 달싹거렸다. 그래도 일단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그의 말은 비록 느리기는 하나 조리가 있었다. 어떻게 하지? 그게 당신이었어? 그가 너무나 갑작스레 그녀에게 덤벼드는 바람에 지켜보던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흠칫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붙들린 채 더없이 차분히 앉아 나직하게 말할 뿐이었다. 두 분께 부탁드릴게요. 우리 곁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말하지도 마시고 움직이지도 마세요. 들어봐, 그가 외쳤다. 누구 목소리였지? 그는 이렇게 외치면서 그녀를 잡았던 손을 놓고 미친 듯한 격정 속에 흰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에게서 구두 만드는 일 외에 모든 것이 사라졌듯 격정 역시 사라졌다. 그는 작은 꾸러미를 다시 접어 가슴께로 넣으려 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며 우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은 젊고 꽃다운 나이요. 그럴 리가 없어. 죄수가 어떤 꼴인지 보시오. 이건 그녀가 알던 손이 아니야. 이건 그녀가 알던 얼굴이 아니야. 이건 그녀가 들었던 목소리가 아니야. 아니, 그는 북탑의 더딘 세월 이전에 훨씬 전에 존재했어. 상냥하신 천사여,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오? 그의 목소리와 태도가 누그러진 것에 반색하며 딸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호소하듯 양손을 그의 가슴에 대었다. 제 이름이 무엇인지, 제 어머니가 누구인지,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찌하여 제가 그분들의 애달픈 과거사를 전혀 몰랐는지 언젠가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건 이것뿐. 부디 간청하건대 저를 어루만지고 제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입 맞춰주세요. 오 소중한 분이여. 그의 차가운 흰머리가 그의 환한 머리카락과 뒤섞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마치 그를 비추는 자유의 빛처럼 그의 머리를 따뜻하게 빛나게 했다. 혹여 제 목소리에서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좋겠어요. 혹여 제 목소리에서 한때 당신의 귓가에 달콤한 음악처럼 들렸던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들린다면 슬피 우세요. 혹여 제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젊고 자유롭던 그 시절에 당신의 가슴에 기대었던 사랑스러운 머리가 조금이나마 떠오른다면 슬피 우세요. 혹여 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는 집에 대해 제가 모든 도리와 살뜰한 보살핌으로 당신께 진심을 다할 그곳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이 애타게 그리워하는 동안 오랜 시간 쓸쓸히 버려졌던 집이 조금이나마 떠오른다면 슬피 우세요. 그녀는 그의 목을 꼭 끌어안고 마치 그를 어린아이처럼 품에 안고 얼렸다. 혹여 소중한 분이여, 제가 당신께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났다고, 제가 당신을 이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함께 영국으로 가서 평온하게 지낼 거라고 말씀드릴 때 헛되이 흘러가 버린 보람있던 삶이 떠오른다면, 당신께 너무나 잔인했던 우리의 고국 프랑스가 떠오른다면 슬피 우세요. 그리고 혹여 제가 제 이름과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와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여운 어머니의 사랑이 제게 아버지의 고통을 숨긴 까닭에 제가 지금껏 그분을 위해 온종일 애쓴 적도 온 밤을 지새우며 흐느낀 적도 없음을 존경하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용서 구해야 함을 알게 되신다면 슬피 우세요. 제 어머니를 위해 저를 위해 슬피 우세요. 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의 신성한 눈물이 제 얼굴에 느껴져요. 이분의 흐느낌이 제 심장을 두드려요. 오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그녀의 품속에 무너져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너무나 가슴 뭉클한 장면이면서도 이에 앞서 겪어야 했던 크나큰 부당함과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여 지켜보던 두 사람은 얼굴을 가렸다. 다락방의 고요함이 한동안 가만히 이어지고 그의 들썩이던 가슴과 떨리던 몸도 모든 폭풍 뒤에 따르기 마련인 잔잔함. 인류에게 있어 삶이란 폭풍이 잦아들면 궁극적으로 접어들게 될 고요한 안식의 상징, 그 잔잔함 속에 한동안 젖어들었을 때 그들이 다가와 아버지와 딸을 바닥에서 일으켰다. 그는 서서히 바닥에 늘어져 완전히 진이 빠진 모습으로 누워있었다. 그녀 역시 그의 곁에 자리 잡고 누워 아버지의 머리를 자신의 팔로 받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의 위로 드리워 커튼처럼 빛을 가려주었다. 혹시나 이분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로리씨가 몇 차례나 코를 푼 다음에 그들 위로 몸을 숙였을 때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우리가 즉시 파리를 떠날 채비를 갖출 수 있다면, 그래서 저 문을 통해 이곳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하지만 생각해 봐요. 이분이 여행을 하기가 괜찮을지? 로리씨가 물었다. 제 생각엔 이 도시에 남는 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께 너무나 끔찍했던 곳이니까. 맞는 말입니다. 드파르주가 무릎을 꿇은 채 지켜보고 귀 기울이다 말했다. 다른 이유도 있고요. 어떤 이유에서건 마네트 씨는 프랑스를 벗어나는 편이 좋습니다. 저기 마차와 역마를 알아볼까요? 그게 사무죠. 로리씨가 순식간에 체계적인 태도를 되찾으며 말했다. 그리고 사무를 처리하려면 내가 하는 편이 낫겠어. 그러면 저희를 여기 놔두고 가셨으면 해요. 마네트 양이 부탁했다. 이분이 얼마나 차분해졌는지 보이시죠? 이제 저와 같이 남겨두고 가셔도 전혀 걱정하실 것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저희가 방해받지 않게 문을 잠그실 거면 다시 돌아오셨을 때 지금처럼 조용한 모습을 보게 되실 거라 확신해요. 어쨌거나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보살펴드리고 있을게요. 그런 다음 곧장 모시고 떠나도록 해요. 로리씨와 드파르주는 둘 다 난색을 표하면서 그들 중 한 명이 남았으면 했다. 하지만 마차와 역마뿐 아니라 여행 서류도 알아봐야 했다. 게다가 하루가 이미 저물어가고 있어 시간이 촉박했다. 마침내 그들은 해야 할 사무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부랴부랴 일을 처리하려 나섰다. 어둠이 모여들었을 때 딸은 딱딱한 바닥에 머리를 대고 아버지의 곁에 누워 그를 지켜보았다. 어둠이 점점 깊어가는 동안 그들은 둘 다 조용히 누워 있었고 이윽고 벽의 틈새로 햇빛이 어슴푸레 빛났다. 로리씨와 드파르주씨는 여행 채비를 완전히 마무리한 뒤 여행용 외투와 덮개 외에 빵과 고기, 포도주, 뜨거운 커피를 챙겨봤다. 드파르주씨는 챙겨온 식량과 그가 들고 있는 램프를 구두장이용 작업대에 올려놓고 로리씨와 함께 포로를 깨운 뒤 그를 부축해서 이렇게 세웠다. 어떤 인간의 지력으로도 그의 겁먹은 듯 무표정한 얼굴에서 그의 수수께끼 같은 마음 상태를 읽어내지는 못했으리라. 그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아는지,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하는지, 자신이 풀려났다는 사실을 자각하는지, 이것은 어떤 지혜로도 풀지 못할 질문이었다. 그들이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의 상태가 너무 혼란스럽고 대답이 너무 더딘지라 그들은 행여 잘못될까 겁이 나서 당분간은 그를 가만히 두기로 했다. 그는 이따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 격렬하게 양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는데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딸의 목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반색했고 그녀가 말할 때면 어김없이 그쪽을 돌아보았다. 오랜 세월 강제적인 복종에 익숙해진 사람답게 고분고분히 그는 그들이 주는 대로 먹고 마시며 그들이 주는 대로 외투와 덮개를 걸쳤다. 딸이 팔짱을 끼자 그는 즉시 반응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드파르주씨가 램프를 들고 앞장서고 로리씨가 이 작은 행렬의 끝에 섰다. 긴 중앙 계단을 얼마 내려가지 않았을 때 그가 걸음을 멈추고 지붕과 벽을 둘러보았다. 이곳이 기억나세요, 아버지? 이곳에 올라오시던 순간이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소? 하지만 그녀가 질문을 반복하기 전에 그는 마치 질문이 반복된 것처럼 나직하게 대답했다. 기억나냐고? 아니,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들이 보기에 그가 감옥에서 이 집으로 옮겨진 일에 대해 아무 기억이 없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가 북탑105라고 중얼대던 것이 들렸고 주변을 두리번거릴 때면 오랜 세월 자신을 가두었던 튼튼한 감옥벽을 찾고 있는 듯 했다. 앞마당에 이르자 그는 도개교가 나올 거라 예상하면서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바꾸었다. 하지만 도개교는 없고 그 대신 탁 트인 거리에 대기 중인 마차가 보이자 그는 딸의 손을 놓고 다시 머리를 움켜쥐었다. 문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 수많은 창문 어디에도 인적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길거리에는 우연히 지나가는 행인조차 없었다. 그곳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조용하고 썰렁했다. 보이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 드파르주 부인뿐이었다.
그녀는 문술주에 기대어 뜨개질을 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죄수가 마차에 오르고 딸도 뒤따라 올랐다. 하지만 그가 구두장이용 공구와 미완성된 구두를 처량하게 찾는 바람에 로리시는 마차 디딤대를 오르다 말고 멈춰서야 했다. 드파르주 부인이 즉각 남편에게 자신이 가져오겠다고 이러더니 여전히 뜨개질을 하면서 램프 불빛 너머로 사라져 마당을 가로질렀다. 그녀는 신속히 물건을 챙겨와 그들에게 건넨 다음 곧장 문술주에 기대어 뜨개질을 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드파르주가 마부석에 올라타 관문으로 갑시다 라고 일렀다. 마부가 채찍을 휘갈겼고 그들은 머리 위에서 흔들리는 희미한 가로등 아래 다그닥 내달렸다. 머리 위에서 흔들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거리에서는 더 밝게, 열악한 거리에서는 더 희미하게 흔들리는 그 가로등 아래 불 켜진 상점과 유쾌한 군중과 환히 빛나는 카페와 극장 문 앞을 지나 도시의 어느 성문으로 그곳 경비초소에 랜턴을 든 병사들, 서류 좀 봅시다. 거기 여행객들. 여기 있습니다. 병사 나으리. 드파르주가 마차에서 내려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한쪽으로 데려가며 말했다. 이게 저 안에 계신 백발 신사분의 여행 서류입니다. 제가 저분과 함께 이 서류도 맡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랬냐면 그가 목소리를 낮추었고 병사들의 랜턴 사이에 흥분이 일었다. 이어 제복 차림의 어떤 팔이 랜턴 하나를 마차 안으로 밀어 넣었고 그 팔에 연결된 두 눈이 백발 신사를 쳐다보았는데 평범한 낮이나 밤에 볼 수 있는 시선은 아니었다. 되었습니다. 출발! 제복 입은 병사가 말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드파르주가 말했다. 그리하여 점점 더 희미하게 흔들리는 가로등의 짧은 숲을 벗어나 광활한 별의 숲 아래로, 확고하고 영원한 그 빛의 아치 아래로, 어떤 빛은 이 작은 지구에서 너무 멀어 학자들은 그 빛이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행해지는 우주의 한 지점으로서의 지구를 아직 찾지 못했을 거라 말한다. 밤의 그림자는 광활하고 검었다. 동이 틀 때까지 이어진 차갑고 불안한 시간 내내 밤의 그림자는 자비스 로리시에게 지금껏 매장되었다 파내어진 남자의 맞은편에 앉아 그에게서 영영 사라진 미묘한 힘은 무엇이고 회복 가능한 힘은 무엇인지 생각 중인 그에게 다시 한번 오래된 질문을 속삭였다.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그리고 오래된 대답, 모르겠어.